안녕하세요.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언어 문법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중 시간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중 피동 표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2시간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수업에서 용언의 어간, 어미, 또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정리한 보조자료 PDF 파일을 별도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한 가지 더. 항상 문법 요소 등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수업의 비공개 댓글을 이용하거나 구글 클래스룸 언박싱 국어 수업에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온 뒤에 스트림에 궁금증을 남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법 요소 중에 하이라이트 피동 표현 언박싱 시작합니다. 교과서 84페이지입니다. 피동 표현.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느냐,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뉜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나 되다, 어지다, 개 되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능동사 있다를 예를 들면 이 있다를 피동사로 바꾸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네요. 피동전미사 히를 넣어서 잊히다. 연결어미 개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되다를 합쳐서 잊게 되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굳이 있다를 예로 든 이유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잊혀지다의 경우 잊히어지다로 분석이 될 텐데요. 여기서 잊어지다나 잊혀지다 모두 잊히다의 비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가령 잊혀진 계절이 아닌 잊힌 계절 혹은 잊게 된 계절로 써야 표준 규범에 맞는 표기가 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언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언중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용하는 말이라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은 편입니다. 가령 먹거리나 복숭아뼈 같은 경우 2011년에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본래는 먹을거리, 복사뼈만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유는 규범과 실제 사용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즉,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표준어로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말의 원리나 단어가 만들어지는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이 명사, 의존명사인 거리를 수식하려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말의 기본 구조이거든요. 그러니 읽거리가 아닌 읽을거리, 먹거리가 아닌 먹을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본 구조를 깨뜨린다면 과연 합리적인 것일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이니 조만간 잊힌 이것이 아닌 잊혀진도 표준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능동 85페이지로 갑시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보내고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보내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몽룡이가 춘향이를 안았다 해서 주어는 몽룡이가 니까 이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 몽룡이에게로 보내고 춘향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 즉 춘향이가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서술어인 안았다는 어간 안 뒤에 피동전미사 기를 붙여서 안기였다, 안겼다로 바꿔줘야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능동문과 피동문은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피동문임에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로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날씨가 풀리다, 더위가 꺾이다, 가연이가 감기에 걸리다 와 같은 문장은 모두 피동문인데요. 이 문장을 이렇게 능동문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날씨를 풀고 더위를 꺾는 것일까요? 이해되나요? 특히 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으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다루는 것이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 그러니까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능동문이 있어요. 이 경우는 무정명사, 감정이 없는 명사, 즉 유정명사인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무정명사가 능동문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아래 예문을 보면 밥, 욕, 책, 길 모두 무정명사이죠.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둔 주의사항 두 가지와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PDF로 정리해서 별도로 첨부해뒀으니까 복습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85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피동표현은 보통 화자나 필자의 의도나 심리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 피동표현으로도 화자나 필자의 심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군요. 어머니께서 재원아 이게 무슨 소리니? 라고 외치자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됩니다. 가는 재원이겠죠. 제가 화분을 깼어요 라고 말하고 나에서는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말하네요. 가는 능동표현이고 나는 피동표현이군요. 자, 설명을 읽어볼까요? 가와 나에 담긴 표현 의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가에는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인 나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는 드러나 있지 않고 행위를 당한 화분만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분을 깬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각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라면 주로 나와 같은 피동표현을 활용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해요. 맞나요? 맞아 봅시다. 이와 같이 피동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조금 전 그림의 나와 같은 경우겠죠.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제가 별도로 설명했던 날씨가 풀리다, 더위가 꺾이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경우겠네요.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자, 문제는 피동표현을 부정확하게 쓰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이러한 표현 효과가 있는 피동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화자나 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피동 표현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다음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밑줄의 내용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합시다. 86페이지입니다. 피동 표현은 대체로 피동사나 어지다, 개, 되다 등의 표현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가에는 피동사 나뉘다와 어지다가 둘 다 사용되었다. 둘 중 하나만 사용하여 나뉩니다, 나 나누어집니다 라고 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가령 이런 경우 당최 밥이 먹혀지지 않는다 라든가 이번 연구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와 같은 경우겠죠. 전자는 당최 밥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후자는 이번 연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든가 대단한 일로 보입니다 등의 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나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와 같이 능동문으로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하여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는 번역2 문장에 해당하는데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다 보니 피동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This structure was made by him. 아마 이 영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한 상황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교무실을 쓰고 계신 영어 선생님께 여쭸더니 영어에서도 이런 수동태 형식의 문장은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즉 영어로도 He made this structure.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히 굳이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이처럼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동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바르고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자, 이제 앞서 다른 문법 요소를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전 문제로 정리해 봅시다. 1번,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보기, 피동 표현은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개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의 내용에서 봤던 그대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잘못된 선지를 골라봅시다. 1번,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것을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죠? 네,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거죠. 어라? 근데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문으로 바꾼다면 밥을 이라는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전미사 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피동 표현이 아니에요. 뭘까요? 네, 이 문장은 사동 표현에 해당해요. 사동 표현의 반대인 주동 표현으로 이 문장을 바꾸면 아이가 밥을 먹었다가 되겠네요. 사동 표현은 주체인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죠. 가령 이 문장에서라면 어머니께서 라는 주어를 새로 첨가해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었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때 먹이었다에 사용된 이는 피동전미사가 아닌 사동전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동 표현은 교과서에 별도로 실려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 수업에 첨부 파일에 별도로 넣어둘게요. 꼭 참고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확인해 봅시다. 2번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그렇죠. 당하다 라는 동사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 해당이 되죠. 3번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전미사 he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자, 준말은 다시 꼭 풀어야 한다고 했었죠? 잡혔다를 풀어서 잡히었다로 해놓으면 he라는 전미사가 보입니다. 그렇죠? 4번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활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되다를 사용한 피동표현 알겠죠? 넘어갑니다. 5번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물론 이렇게 피동표현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랬었죠. 불필요한 피동표현 중 영어 번역 툴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냥 능동표현으로도 의미가 쉽게 전달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보기의 A, B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가. 토끼가 덫에 걸렸다. 덫이 토끼를 걸었다. 나. 토끼 한 마리가 사냥꾼 10명에게 잡혔다. 사냥꾼 10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가처럼 피동문의 부사어가 무정물,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무정명사,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입니다. 무정물일 때에는 A.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능동문의 주어와 대응되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덫과 같은 무정물이면 이것이 걸다와 같이 주체의 의지를 내포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한편 나의 경우 피동문에서는 잡은 토끼의 마리수가 한 마리로만 해석되는 것에 비해 능동문에서는 잡은 토끼의 마리수가 한 마리 또는 한 마리씩 10마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B.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 말 그대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중의적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무지하게 보기가 길었지만 이제 선지를 보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봅시다. 1번 A. 문이 바람에 닫혔다. 자, 능동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바람이 문을 닫았다. 피동문의 부사어가 무정물. 패스. 2번 B. 연이 전깃줄에 걸렸다. 전깃줄이 연을 걸었다. 1번과 마찬가지. 패스. 3번 A.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 감나무가 감을 열었다. 역시 패스. 4번 B. 매미 2마리가 동생에게 잡혔다. 동생이 매미 2마리를 잡았다. 이게 정답이군요. 중의적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번 선지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5번 B. 파랑새 한 마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였다. 자, 능동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랑새 한 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랑새 딱 한 마리를 함께 보았다는 것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랑새 한 마리씩 많은 파랑새를 보았다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어때요? 오늘도 좀 힘들었나요? 이 피동 표현이야말로 제가 수업 앞부분에서 문법 요소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한 까닭, 이제 좀 알 수 있겠나요? 문법 요소들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자꾸 만나보면서 친해지지 않으면 고교 시절 내내 까다롭게만 느껴질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귀찮더라도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마지막 시간으로 인용 표현. 이 인용 표현이 끝나면 문법 요소 전체의 활동 정리, 국어 힘 키우기와 국어 힘 펼치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